제29강 비전형 담보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민법에서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 세 가지의 전형 담보물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이제 전형 담보물권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간섭법에 의해서 이 비전형 담보가 발생이 됐습니다.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등의 이 비전형 담보 제도가 발생되었는데 이러한 비전형 담보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상의 이 제한 물건의 법리에 의한 담보 물건, 이것이 전형 담보 제도이고 또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하는 이 담보 물건이 있는데 이게 바로 비전형 담보 제도가 되겠습니다. 즉 전형 담보 물건은 제한 물건의 법리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의 교환 가치를 파악하는 담보 물건이 됩니다. 이에 반해서 비전형 담보 또는 변칙 담보라고도 하는데 제한 물건의 법리에 의하지 않고 물건 또는 권리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담보제도, 이것이 바로 비전형 담보제도가 됩니다. 이 비전형 담보는 민법이 규정하는 담보 물건이 아니고 거래계에서 담보적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간섭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185조에 의하면 간섭법에 의한 물건의 창설을 인정하죠. 그래서 비전형 담보 제도는 간섭법에 의해서 창설된 물건 제도다, 즉 담보 제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현재는 이제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영역, 이것은 가등기 담보법에 의한 물건이다, 담보 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전형 담보의 종류를 보면 먼저 물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서는 비전형 담보는 크게 매도 담보, 협의의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비전형 담보 전체를 양도 담보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비전형 담보라고 하면 매도 담보, 협의의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로 구분하겠습니다. 이때 매도 담보나 협의의 양도 담보는 모두 담보 목적으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그러나 매도 담보는 신용수수가 매매대금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협의의 양도 담보는 신용수수가 소비대차의 방식에 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는 신용수수가 소비대차에 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 소유권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이 가등기를 함으로써 가등기 담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매도 담보에 대해서 보면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식으로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 매도 담보입니다. 즉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매매의 형식을 빌어서 매매 대금으로 하는 것이 매도 담보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해 줍니다. 즉 1,000만 원을 빌려주는 것이죠. 1,000만 원을 대차해 주고 을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줍니다. 이때 을이 1,000만 원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는 이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즉 이 매매 대금의 형식으로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을이 담보 목적으로서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만일 을이 변제기에 1,000만 원에 대한 원리금을 변제하면은 X 토지를 돌려받는 방법으로서 환매와 재매매의 예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매도 담보다라고 하겠습니다. 즉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고, 즉 이 매매 형식으로 대금을 차용하는 것이 매도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의 양도 담보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대차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즉 협의의 양도 담보의 예를 들어보면은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해 줍니다. 즉 돈을 빌려주고 이런 경우에 을이 가지고 있는 X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 매도 담보와 차이점은 양도 담보의 경우는 이 을이 1,000만 원을 차용하는 것은 이것은 소비대차 형식으로 1,000만 원을 차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을이
갑에게 1,000만 원을 변제기에 변제하면, 즉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게 되면 어른 갑에게 엑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해줬으니까 그에 대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즉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고, 또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바로 이제 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되 이때 한가 정산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협의의 양도담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가 있습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존적 효력이 있죠. 이때 가등기가 바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이 가등기 담보입니다. 즉 가등기 담보는 소비대차 형식으로 자금을 차용하고 동시에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의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대물변제 예약 또는 매매 예약을 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가 예약 완결권을 행사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좀 말이 복잡한데, 갑이 을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대차해 줬습니다. 자, 대차를 해줍니다. 이때 을의 X 토지를 1,000만 원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X 토지에 대한 매매의 예약 또는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가등기를 하게 되죠. 이때 가등기라는 것은 예약을 하게 되면, X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을 하면 갑이 이제 예약 완결권을 가지는데, 예약 완결권을 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의 보존을 위해서 가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X 토지에 대한 매매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면은 이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가 이 변칙 담보 중에서는 가장 많이 이용되는 형식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채무자가, 즉 을이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은 채권자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실제 이게 등기 형식으로서는 이제 가등기만 하면 되니까 절차 등의 간편으로 현실에서 가장 많이 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가 있습니다. 즉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 형태, 즉 비전형 담보 형태가 있는데, 여기에는 담보적 상계, 대리 수령, 납입 지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 담보적 상계, 즉 상계 예약을 하는 경우인데, 금융기관이 융자를 해주면서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그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채권과 상계하는 예약을 해두는 경우입니다. 주로 이제 보험사의 대출 이런 경우에 이용되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사가 대출을 해주고 나중에 이제 바로 이게 보험 가입자, 보험 계약자가 가지게 되는 바로 보험금에 대한 상계 예약을 해둠으로써 담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 수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추심을 채권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제3자로부터 직접 지급받아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납입 지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 채권을 담보로 제공받을 때 특정 은행에 개설된 채권자의 예금구자에 납입하여 지정하도록 약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입 지정 이런 것도 하나의 변칙 담보 제도로 이용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현실에서 왜 비전형 담보가 생성되어서 이용되느냐,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즉 비전형 담보로서 이제 가장 많이 문제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매도 담보, 협의의 양도 담보, 가등기 담보 이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비전형 담보가 이용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비전형 담보 제도는 실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는데 이것은 사회 경제적 내지 법제상의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바로 전형담보의 경직성, 두 번째로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세 번째 초과 이익의 취득, 즉 채권자가 폭리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이 세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전형담보의 경직성을 보면, 자, 기업용 동상, 상품, 재고품 등을 담보로 제공할 때 민법상의 담보수단으로서는 이것은 동산이기 때문에 동산질권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동산질권을 설정하면 기업용 동산 등을 생산활동에 이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등기나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지 않은 동산을 담보권자에게 인도하지 않은 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이 지금 민법상의 담보물권 방법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양도담보, 이런 것이 발생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질권, 저당권 등 민법이 인정하는 담보제도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재산권을 갖고 있더라도 융자의 기회를 누릴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전형담보의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해서 비전형담보가 이용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설정의 간편성과 실행의 용이성 때문입니다. 즉 질권, 저당권과 같은 전형담보 제도는 그 설정에 있어서 질권의 경우에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 그 다음에 저당권의 경우에는 등기가 있어야죠. 그래서 인도, 등기와 같은 형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경매에 의하죠. 그래서 전형담보 제도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형 담보에 의하면은 전형 담보가 갖고 있는 절차의 번잡성과 절차의 번잡성을 피하고 또 실행의 용이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즉 비전형 담보는 목적물에 대한 인도, 등기 이런 것을 요하지 않으니까 절차의 번잡성을 극복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의 용이성과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비전형 담보 제도는 바로 이 사적 실행을 하게 됩니다. 사적 실행에서 채권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에 의하니까 바로 이 실행의 용이성과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초과 이익의 취득입니다. 전형 담보인 질권이나 저당권에 있어서는 담보 목적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게 바로 이 경매에 의해서 담보권 실행 경매를 함으로 채권자가 그 초과 부분을 취득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채권자로서는 이러한 초과 부분까지, 즉 담보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런 초과 부분까지 취득하게 된다면 채권자는 원리금 이외에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초과분의 취득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변칙담보제도고, 그래서 변칙담보제도가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즉 변칙담보에 있어서는 사적 실행을 하게 되므로, 즉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림으로써 사적 실행을 하게 되죠. 이를 통해서 바로 채권자는 폭리 행위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변칙담보제도는 바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이용이 되는 거죠. 즉 거래계의 필요에 의해서 발생했지만은 한편에서는 이런 변칙담보제도를 이용해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형 담보에 대한 규제라는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규제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전형 담보는 비전형 담보의 발생은 간섭법에 의해서 발생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섭법에 의한 인정되는 담보물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1983년에 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즉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었으므로 83년 이후에서는 이 비전형 담보는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인정되는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담보물건은, 비전형 담보물건은 보면은 간섭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가등기 담보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비전형 담보 부분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비전형 담보 제도에 대한 규제를 한번 봅시다. 자, 규제의 필요성을 보면은
비전형 담보는 목적물의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함으로써 채무액과 담보 목적물의 가액과의 불균등으로 채권자가 폭리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해 줬습니다. 자, 1,000만 원을 빌려줬죠. 그리고 을의 X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 담보를 합니다. 즉, 대물 변제의 예약, 대물 변제 예약이나 또는 매매의 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 X 토지가 시가가 1억 원짜리라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을이 변제기에 1,000만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갑은 뭡니까? 바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는 거죠. 예약 완결, 예약 대물 변제 예약, 매매 예약에 의해서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갑은 바로 X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죠. 즉 다시 이런 말하면 이런 경우에 갑은 1,000만 원을 빌려주고 결국 1억 원짜리의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바로 폭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러한 변칙 담보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등기 담보 등 변칙 담보를 적절히 규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무액을 초과하여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폭리의 방법으로 이용되는 비전형 담보에 대해서 형평의 견지에서 규제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비전형 담보는 비전형 담보 제도를 규제를 해야 되는데 이 비전형 담보를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전형 담보에 있어서는 사적 실행에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서 규제를 해야겠습니다. 비전형 담보에 대한 규제의 변천을 봅시다. 먼저 구민법 시대를 보면은 구민법 시대에서는 학설과 판례에서 비전형 담보를 그대로 유효하다라고 봤습니다. 즉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비전형 담보 이것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다만 목적물의 가액과 채권액 사이에 부당히 큰 불균등이 있는 때는 비전형 담보를 폭리행위로 봐서 무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민법의 제정과 607조, 608조의 신설에 대해서 봅시다. 자, 현행민법은 607조와 608조를 신설하여서 이 비전형 담보를 규제하려고 했습니다. 즉 607조와 608조를 신설하여서 소비대차의 당사자가 본래의 채무에 가름하여 대물 변제 예약을 하였을 때는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의 채권액과 그에 붙인 이자액의 합산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그 합산액을 넘는 대물 변제 예약은 무효다라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즉 607조와 608조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였느냐 하면은 자, 당사자가 대물 변제 예약 이런 것이 바로 이제 비전형 담보의 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했죠. 대물 변제 예약에서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에 채권액 플러스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607조, 608조에 의하면은 대물 변제의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의 채권액 플러스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목적물의 가액이 1억이고 예약 당시의 채권액 및 이자의 합산액이 1,100만 원이라면 목적물의 가액이 월등히 초과하죠. 이런 경우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바로 대물 변제 예약은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에 원리 채권액과 그에 붙인 이자의 합산액, 즉 원리금보다 큰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607조와 608조는 채권자가 부당하게 큰 초과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대물 변제 예약을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607조와 608조에 대해서 초기의 판례는 607조와 608조는 이 대물 변제 예약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양도담보와 매도담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판례를 변경하여 바로 양도담보, 매도담보에도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07조와 608조에서는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다시 설명하면은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바로 채권의 원리금, 원금과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바로 무효다라고 한 것이죠. 이때 이제 이 607조와 608조는 이 대물변제 예약에 관해서만 규정을 했습니다. 대물변제의 예약.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우리 민법이 제정된 이후에 판례는 초기에는 607조와 608조는 대물변제 예약의 경우에만 적용을 했는데 그 후에는 판례를 변경해서 이것은 대물변제 예약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양도담보, 매도담보 이런 것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607조, 608조가 제정됨으로써 가등기담보, 매도담보, 양도담보 등을 한 경우에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에게 바로 예약 당시의 채권액과 이자, 즉 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다라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7조와 608조를 운영함에 있어서 초기의 판례는 607조에 위반된 대물변제 예약의 약정은 무효이고 이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무효다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607조, 608조 이하의 대물변제의 약정이 무효라 하더라도 바로 예약 전체, 대물변제 예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 부분만이 무효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우리 민법 138조의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하여 채권담보계약으로서는 유효하다라고 인정하여서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목적물의 가액은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청산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607조에 위반한 대물변제의 예약은 그 예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차주에게 불리한 부분만이 무효이고 예약 당사자가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바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면 청산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이죠. 이 무효인데 이런 경우에 대물변제 예약 전체가 무효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초과 부분, 즉 원리금,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무효다라고 봤죠. 초과하는 부분만이 무효이고 그러면은 초과하는 부분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민법 138조에 의해서 우리 판례는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해서 초과 부분만은 무효이고 이 초과 부분이 넘는 부분은 청산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은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이고 채권의 원리금이 원금이 1,000만 원, 이자가 100만 원 합시다. 그래서 원리금이 1,100만 원이죠.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목적물의 가액 초과액이 이런 경우에는 초과액이 3,900만 원이 되겠죠. 이 초과액 3,900만 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607조, 608조의 규정을 통해서 이제 비전형 담보제도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비전형 담보를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이고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으로 우리 판례는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비전형 담보를 국민법에서는 이제 폭리행위로 규제했는데 이런 폭리행위에서 규제하는 것보다도
607조, 608조에 의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07조, 608조에 의하면 구체적인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즉 초과 부분 예약 당시의 목적물의 가액이 예약 당시의 채권액 및 이자의 합산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구체적인 청산 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 1983년에 제정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 봅시다. 이 가담법은 민법 607조 및 608조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절차 규정을 담고 있는 법률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가등기 담보법은 비전형 담보는 비록 소유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실질은 채권 담보가 목적이므로 형식보다는 실질을 존중하여 비전형 담보를 제한 물건인 하나의 담보 물건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비전형 담보는 하나의 저당권과 유사한 특수한 저당권이다라고 파악을 했습니다. 즉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비전형 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물건으로서 담보 물건을 취득한다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전형 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면 청산을 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청산 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한 것이 바로 비전형 담보, 즉 가등기 담보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의 적용 범위를 보면은 가등기 담보법은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공시되는 물건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에 적용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되는 물건 또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에 적용되니까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매도 담보 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즉 동법의 적용 범위는 가등기 담보뿐만 아니라 양도 담보, 매도 담보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 등록에 의해서 공시될 수 없는 물건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비전형 담보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유추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607조, 608조를 구체화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것이 가등기 담보법입니다. 이에 따라서 607조, 608조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 시행 이후에 동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판례를 보면은 가등기 담보법은 담보 목적의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607조, 608조 이 규정은 우리 민법상 이 소비대차에 관한 규정이죠. 그러니까 소비대차나 준소비대차를 하면서 바로 이제 대물변제 예약을 한 경우에 바로 이제 607조, 608조에 의해서 예약 당시에 목적물의 가액이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효다라고 규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나 대물변제, 소비대차나 또 준소비대차의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담보법도 607조, 608조의 구체적인 청산 절차 이런 것을 규정한 것이니까 기본적으로 가등기 담보법도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는 경우나 또 공사대금 채권, 또 불화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변칙 담보를 한 경우에는 동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우리 판례도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607조, 608조는 소비대차, 준소비대차 계약의 기한, 대물변제 예약 등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바로 매매대금 채권 또 공사대금 채권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한 비전형 담보에는 적용되지 607조, 608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와 개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기본적으로 소비대차, 준소비대차로 인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담보법의 주요 특징을 봅시다. 첫째, 동법은 비전형 담보는 비록 소유권 형식에 의하더라도 그 목적은 채권 담보가 목적이다라고 봐서 형식보다는 실질을 존중하여서 비전형 담보권자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제한 물건인 담보 물건을 취득할 뿐이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비전형 담보권자가 우선 면제를 받는 방법은 소유권 취득의 기속 청산 방법과 경매에 의한 바로 처분 청산 중 둘 중에 하나를 택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기속 청산이나 처분 청산으로 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기속 청산의 경우에는 이 기속 청산은 바로 이 소유권 취득을 하는 경우인데 기속 청산의 경우에는 법정의 청산 절차를 거쳐야만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즉 채권자는 바로 채무자 등에게 청산금을 지급해야만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채무자는 청산금의 지급을 받을 때까지는 채무의 변제를 통해서 목적물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청산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및 목적물 인도 의무 사이에서는 동시이행관계를 인정을 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청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한 소유권은 대내 대외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즉 채권자에게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 대외적으로 소유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구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후순위 권리자의 보호로서 기속 청산의 경우에 후순위 권리자는 가등기 담보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은 쉽게 말하면은 변칙 담보가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가등기 담보권, 변칙 담보권 이것은 바로 제한 물건이다. 그러니까 변칙 담보권자는 쉽게 말해서 저당권과 유사한 하나의 제한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변칙 담보권자는 하나의 제한 물건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한 물건에 의해서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자면은 기속 청산의 경우에서는 일정한 청산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기속 청산을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 청산, 경매에 의해서 우선 변제권을 경매를 통한 우선 변제권에 의해서 바로 자기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러한 형식으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었는데 이 가등기 담보법에 제정된 이후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이제 다수설의 입장에서는 가등기 담보법이 매우 유용하게 잘 제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됨에 따라 종래 가등기 담보 등이 가지는 매력이 거의 사라져서 실질적으로 이런 변칙 담보의 이용이 많이 줄고 또 변칙 담보의 설정자, 즉 채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법에 의하면은 결국은 변칙 담보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청산을 해야죠. 청산을 하자면 결국은 뭡니까? 청산을 하면은 결국은 초과 이득을 취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초과 이득을 취득할 수 없게 됨에 따라서 바로 채무자 보호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된 이후 그 실효성이 크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변칙 담보가 실제 이용되는 건수는 과거보다 현저히 줄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로 부동산 거래 실명법에서도 이 변칙 담보에 대해서 일부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변칙 담보를 제한 물건으로 입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상의 공시에서는 가등기 담보가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인지 담보 가등기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양도 담보에 있어서는 소유권 이전의 법리에 의하는데 이때 이거 양도 담보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인지 진정한 소유권 이전의 등기인지 또 아니면은 이 명의신탁의 등기인지 이런 것이
구별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실명법을 제정하면서 명의신탁을 무효화했죠. 이와 더불어서 양도담보의 등기 신청 시에는 채권자가 채무자 채권 금액 및 채권 담보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것이 이게 명의신탁인지 양도담보인지 구별을 해야죠. 그래서 양도담보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채무자 채권 금액 또 채권 담보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등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서 이런 경우에 양도담보라는 것을 분명히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변칙담보에 대한 규율의 필요성과 또 이에 따른 가등기담보법의 제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서 변칙담보제도인 가등기담보, 양도담보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는 특히 이제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된 이후에 가등기담보가 어떻게 규율되느냐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가등기담보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담보 목적물에 관하여 대물 변제 예약이나 매매 예약을 하고 또 장차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약정하여 미리 소유권 이전 청구 보전의 가등기를 하는 담보 형식을 말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그 개념에 대해서 봤는데 갑이 을에게 1,000만 원을 대차해 줬습니다. 1,000만 원을 이제 빌려줬습니다. 이런 경우에 을의 엑스 토지에 대해서 변칙 담보를 설정하는데 1,000만 원의 담보를 목적으로 을의 엑스 토지에 대해서 매매의 예약 또는 대물 변제의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등기 담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등기 담보의 경우는 실제 이제 가등기만 하면 되는 거죠. 등기 형식으로서는 가등기만 하면 되니까 실제 간편하게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등기 담보는 권리 이전이 없다는 점에서 일단 권리를 이전해 놓고 변제가 있으면 소유권을 반환하는 양도담보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된다고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권의 법적 성질을 보면은 가등기 담보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담보물건설과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가등기 담보법 제정 전에서는 이 담보물건설과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의 대립이 있었는데 현재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었기 때문에 가등기 담보권 이것은 그냥 담보물건 하나의 담보물건이다라고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즉 담보물건설은 가등기 담보법은 가등기 담보가 담보물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동법의 내용을 보아서 이 가등기 담보권은 일종의 담보권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설입니다. 즉 이 담보물건설에 의하면은 가등기 담보법에서 담보물건의 특유한 권리인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이런 것을 가등기 담보권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청구권, 우선변제권 이런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가등기 담보권은 하나의 담보물건, 제한물건인 하나의 담보물건이다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적 소유권 이전설이 있는데 이 견해는 가등기 담보는 담보 형태로는 제한물건이 아니고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취하는 담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등기 담보는 소유권 이전 예약형으로서 정지 조건의 성취 또는 예약 완결권의 행사라는 조건부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1983년에 가등기 담보법이 제정되었죠. 가등기 담보법에서는 결국 가등기 담보권은 소유권의 이전의 형식을 취하지만은 그 실질은 담보물건으로 파악해서 동법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본질, 성질은 하나의 담보물건, 결국은 이제 저당권과 유사한 하나의 담보물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 및 이전에 대해서 보면은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은 가등기 담보 계약과 가등기를
통해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 설정 계약에 대해서 보면은 채권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을 때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에 속하는 소유권 기타 권리를 이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물변제약, 기타 계약이 가등기 담보 계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소비대차에 기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소유권 기타 권리를 이전할 것으로 하는 대물변제약, 기타의 계약이 바로 가등기 담보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등기 담보 계약은 낙성분료식의 계약입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 설정자는 채무자인 것이 통상이지만 물상보증인이라도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계약의 요건을 보면은 피담보 채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는 채권의 종류에 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학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즉 가등기 담보법에 적용을 받는 피담보 채권이 되자면은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에 한한다는 견해와 소비대차 이외의 사유로 생긴 채권도 적용된다는 무제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판례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는 그러한 피담보 채권은 소비대차 또는 준소비대차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한한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목적물을 보면은 등기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가등기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담보의 대상은 주로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 그것이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등이 그 대상이 되고 그 외에도 널리 가등기 또는 가등록이 가능한 재산권이 모두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기된 임목, 선박, 또 자동차의 소유권, 또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이런 것도 가등기 담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 설정 계약 이외에도 가등기를 해야죠.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은 공시방법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을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가등기 담보법은 이러한 이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이 담보 가등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바로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권을 공시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등기 담보 계약은 있었지만 가등기가 격려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권의 설정이라는 것은 결국 가등기 담보 계약 플러스 가등기를 함으로써 설정이 되겠습니다. 자, 가등기 담보에 대해서는 가등기 담보의 가등기 담보의 설정까지 받고 그다음에 가등기 담보의 효력부터는 30강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